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정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생산 연령 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 초저출산 문제 대응하기 위해 제4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하는 청년층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노령층의 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한 건데요. 이 실효성은 어떨지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해마다 지금 출산율 그리고 인구도 자연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표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지금 4기 TF를 출범했고요. 청년층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력하게 보완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가요? 예, 한국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한마디만 고르라고 그러면 단연 인구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네. 인구 문제는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젊은 층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생산 가능 인구가 급속 감소하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베이비붐 세대들이 빠른 속도로 직장에서 그만두고 은퇴를 하면서 연금으로 의지하는 세상이 됐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그 격차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데 바로 이런 면에서 인구 재앙, 인구 폭탄이 째깍째깍 다가온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경제대책 비상경제 중앙대책회의를 열고 인구 대책 4기 TF를 출범시키겠다 그랬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 인구 대책을 관장하는 데는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있고요. 이것은 범국민 기구입니다. 또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하는 인구 TF는 전문가 플러스 경제부처의 관리들이 직접 만나서 현재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문제를 정책 프로젝트별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 대목에 지금 나름 기대를 걸어봅니다. 뭐 지금 이제 인센티브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짚어주실까요? 결국 지금 현재 그 인구 TF가 그동안 만든 그 대책을 보면 크게 이제 돈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인구를 좀 더 늘리자, 애를 좀 더 낳게 하자, 결혼을 촉진하자 이 정책이 이제 가장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인구 인센티브 정책에서만 4조 1천억 원의 지금 자금을 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0세부터 1세까지 이제 영아들 태어나면서 바로 월 30만 원씩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출산하자마자 부모와의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200만 원이 나오게 되고요. 또 어린이를 낳는 데에 따른 부모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다음에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휴직을 했을 경우에 월 3만 원의 특별 장려금이 나가고요. 이 밖에도 국립 어린이 집 이것을 대폭 늘려서 전 인구의 50% 이상이 국립 어린이집 혜택을 받도록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지금 자금 투자를 합니다. 출산 육아 정책과 관련된 인센티브 내용이었는데 지금 고령자 계속 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산적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당장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청년의 일자리 문제도 당연히 대두될 거고요. 경영계도 난색을 표할 수도 있는데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법에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법상 60세면 회사에서 이제 정년이라는 이유로 그 계약 종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선진국들은 아예 정년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일할 능력이 있으면 하고 그 전에 그만두려면 그만둘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많은 나라들은 정년제를 두고 있지만 가장 우리나라보다도 많은 나라라고 해봐야 가장 적은 나라가 65세. 그다음 대부분은 70세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60세는 너무 젊을 때 퇴직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은 60세에 직장을 나와서 이제 길거리를 방황하기 시작하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급속하게 실버 은퇴 세대들이 가난에 빠지고 또 정부의 복지
연금 이런 데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충분히 일할 능력이 있고 건강 요즘 의료시설이 좋아졌다 이런 면에서 예. 이 세대 지금 특히 그 2차 대전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 베이비붐 세대들이 지금 노년 인구로 쏟아져 나오는데 예. 이 세대를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국가가 지불해야 될 비용이 앞으로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예. 그러면서 정년을 좀 연장하자는 얘기도 있고요. 정년을 그대로 두더라도 기업체에 일정 비율은 좀 재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다음에 아예 정년제를 폐기하자.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지적해 주셨다시피 정년제를 폐지하거나 연장을 했을 때는 예. 기업체의 전체 고용 파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 젊은 사람들을 좀 덜 고용하게 되는 거 아닌가. 네네.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과학적 시뮬레이션 분석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예. 정년 문제는 쉽사리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예. 이 국가 합의 TF팀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가야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초두에 언급해 주셨지만 인구가 굉장히 지금 경제 핵심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정부가 지금 인구 관련 정책에 이렇게 집중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향후 8년 동안 지금 국내 노동시장에서 저출산, 고령화 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기 때문에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건데 인구 감소가 이제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예, 사실 경제학에서 우리가 생산 요소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예. 인구를 중심으로 한 노동력, 또 하나는 자본, 그리고 토지. 이게 전통 경제학인데요. 최근에 예. 들어와서는 토지는 의미가 없고 인구와 자본이 바로 경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사회주의 경제권에서는 자본은 노동의 변형된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과 인간 노동이 경제의 100%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인구가 중요하거든요. 예. 우리 생산 요소에서 인구가 결정적으로 차지하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집니다. 예. 성장만 떨어지는 것은 그나마 괜찮아요. 좀 덜 성장하고 덜 먹으면 되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계층 간에 괴리감이 생기면서 예. 국가 경제가 파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은 늘어나고 있는데 생산 가능 인구, 일할 사람의 숫자는 급격히 줄어들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국가로부터 보호도 못 받는 것은 물론이고 나이 젊은 사람들은 지금의 기성세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보험금을 내야 되고 예. 그 보험금을 내고도 지금 젊은 세대들 30대 초반부터는 현재 구조가 그대로 계속된다면 예. 그 본인들이 지금 30대 초반은 나이가 들면 국민연금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지금 현재로서도 곧 고갈될 그 시뮬레이션 예, 결과가 나와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력 감소, GDP의 하락보다도 더 문제는 생산 가능 인구와 노인 인구 간의 격차로 인한 사회적 붕괴, 경제 시스템의 붕괴, 복지 시스템의 마비, 그야말로 큰 재앙적 지금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볼 수 예. 있습니다. 굉장히 유기적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그동안 이제 최대 5,000달러였던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지금 43년 만에 폐지가 됩니다. 1979년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폐지가 되는데 언제부터 한도가 없어지나요? 예, 저 시행 규칙이 바로 관보에 게재되는 순간부터 없어지는데 예. 아직까지 관보 게재는 안 됐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늦어도 3월 1일부터는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20일 정도 있으면 예. 이제 면세점에 가서 여권 봅시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면 5,000불 이상은 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규제가 없어집니다. 우리나라 면세점 제도가 예. 대중화된 것이 1979년인데 그때 이후로 계속 한도가 있어 왔는데 이제는 한도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돈 있는 사람, 사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살 수 있게 되는 예. 어떤 면세점 구매 환경의 혁명적 변화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폐지라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예, 한마디로 지금 이 면세점 한도를 우리나라만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에서 면세점에서 5,000불 이상 못 사게 되면 예. 해외 나가도 면세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가서 면세점에 가서 사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 면세점만 죽는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면세점 업계, 호텔이나 네. 이 백화점에서 정부에다가 강력하게 추진 요청을 해 왔더랬습니다. 이것을 이제 정부가 전격적으로
수용을 한 것이죠. 예. 자, 근데 반면에 이제 면세점,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는 없어지지만 해외 면세 이제 한도 600달러로 지금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돈으로 만약에 71만 원을 넘게 사면은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20% 이상 이제 세율을 걷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 또한 상용해 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 용어를 좀 더 쉽게 국민들에게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나는데요. 예. 면세 한도가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면세점에서 얼마든지 뭐 고가품, 명품 사서 해외 나갔다가 다시 그것을 들어오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착각할 수가 있게 지금 용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구매 한도라는 것은 본인이 우리나라 면세점에 가서 자기 능력껏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는 문제지 그것을 가지고 한국에 다시 들어왔을 때 세금을 내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면세 한도하고는 전혀 또 다른 개념입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관세법상에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오거나 외국의 그 이민자들, 관광자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공항에서 600달러 이상이 넘어가면 세금을 반드시 신고해야 되고 예. 그렇게 되면 뭐 최고 20% 정도의 관세를 붙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신고하지 않고 들어왔을 때는 벌과금까지 부과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가 한 이 면세점에서의 구매 한도 철폐가 면세점 세금을 안 내는 면세 한도 관세 통관 기준의 철폐는 아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6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70만 2, 3만 원 될 수가 있죠. 그걸 넘었으면 여전히 종래처럼 신고해야 되고 세금 내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국내에서 만약에 5천 불을 넘어서 10,000불을 어치를 샀다. 그럼 나가서 여행 끝나고 한국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 10,000불에서 600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20%를 예. 내야 되는 것이죠. 네. 아니면 바다에 빠뜨리든지 아니면 해외에 나가서 친척들을 줘버리든지 예.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지금 현대자동차가 12년 만에 일본 시장에 다시 도전하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사실 앞전에 2001년 초에 진출했다가 이제 퇴장하는 아픈 기억이 있었는데 지금 일본이 수입차의 무덤으로 불리고 있거든요. 다시 도전에 나선 배경이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현대차로서는 회사의 미래를 건 건곤 일척의 한판 승부수를 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비장한 각오로 일본으로 다시 갑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2001년에 나갔다가 처참한 참패. 그러니까 일본에서 자동차를 거의 팔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8년 만에 눈물을 머금고 후퇴했고 돌아왔거든요. 사실 현대차는 지금 세계 5대 메이저의 하나고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데 바로 한국의 바로 옆 나라인 일본에서는 자동차 지사도 없고 판매도 하지 못한다는 것은 현대차로서는 큰 아픔이었죠. 예.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우리가 현대차의 글로벌 브랜드를 얘기하는데도 일본에서는 한 대도 팔지 못한다. 참 창피한 그런 구석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 과거의 실패를 다시 반추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야심차게 일본에 다시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는 종래처럼 일반 이 완성차의 경유차나 휘발유차가 아니고요. 모두 전기차, 수소차만 팝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딜러들을 통한 자동차 중개사무소를 통한 판매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딜러들이 중간에 좀 농간을 벌여서 한국 차를 좋지 않게 선전을 하거나 또 그런 어떤 사회적 문화, 그래서 일본을 갈라파고스의 일본이라고 그러는데 일본은 일본 것이 아니면 다 좀 무시하고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아예 인터넷으로 팔겠다. 그런 두 가지 큰 전략을 갖고 새로 일본에 지금 진출을 했습니다. 예. 이전과는 이제 다른 전략으로 접근하는 건데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만 판매하겠다. 그러면 이제 일본 내 시장에서 이 차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궁금한데요. 예, 아주 현대차로서는 저는 타이밍을 절묘하게 잘 잡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자동차 기술이 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앞섭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동안 전기차와 수소차 개발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이브리드 카라는 거, 배터리를 하나 넣어놓고 거기다가 경유나 휘발유를 집어넣으면 저속으로 달릴 때는 휘발유 쓰다가 어느 정도 속도가 오르면 배터리로 바꾸는 양수 겸장의 하이브리드 카가 일본이 제일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도요타, 닛산, 혼다 이런 데서는
신환경차라고 그러면 거의 지금 하이브리드카밖에 안 해요.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카를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것을 이 신환경차, 탄소 중립차로 보기가 어렵다는 판정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이제 뒤늦게 전기차 쪽으로 가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보다 늦었죠. 한국의 현대보다도 훨씬 늦었단 말이죠. 바로 이 틈새를 현대차가 수소차와 전기차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공략을 하겠다. 그런 어떤 경영 전략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과연 이번 도전은 성공할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